우리 원화의 환율이 1,300원대가 다시 1,200원, 1,100원으로 회귀하기보다는 뉴노멀처럼 1,300원을 하나의 균형으로, 그러면서 어찌 잘못하면은 장기적으로 막 1,400원 이런 식으로 상단이 열려 있다고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수출은 막 빛을 발할지 모르겠으나 내수는 그만큼 힘겨워진다. 우리가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팀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신선하다고 받아들이시는 이유가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네요,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우리가 눈으로 이제 체감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좀 더 주제를 바꿔봐서 환율은 그러면은 어떤 영향을 줬었는지 이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환율이 영향을 좀 궁금한데요. 지금 환율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느덧 이제 1,300원대가 뉴노멀이고 이제 1,400원을 가네 맞아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놀라운 게 코로나 당시에 그때 환율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때 환율이 1,300원이거든. 그렇죠. 그때 난리가 났을 때가. 그때 난리 나가지고 정말 네. 야, 세상에 달러가 이렇게 없냐 그러면서 달러 어디서 좀 구해하라고 난리 났을 때 그러니까. 그때가 1,300원이었어요. 네, 달러 요즘 피크가 부족하다고 할 때. 네. 네. 근데 지금 1,350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그 그러더니 일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 거니까. 대부분 두 가지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달러 자체가 강해졌다와 그냥 우리나라 환율 자체가 지금 다른 데보다 좀 약세다. 이 두 가지로 설명이 둘 다 되고 있는 건데, 여기 보여드리는 이게 이제 주황색 선이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이게 위로 갈수록 어쨌든 달러가 강달러였었던 거고, 네. 강달러였었던 시기는 뭐 당연히 미국의 경제가 비미국 대비 좋았을 때인 거죠. 근데 그쵸. 지금 보면 어쨌든 미국의 경제가 비미국보다 좋으니까 분명한 게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네. 과거보다는 강달러로 가는 가면서 게, 네. 그러면서 환율이 오른 효과도 하나는 분명히 있기는 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김일구 사무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신 차트인데, 네. 우리나라 즉 원달러 환율은 뭐가 결정하느냐 하면은 야, 뭐 금리차, 뭐 무역수지, 뭐 그런 거 보는 거 다 좋은데 결국 큰 틀에서 보면은 일본의 그 엔화, 그러니까 엔 달러 환율과 중국의 위안화 달러 환율, 원화 환율은 그냥 그 사이에서 그냥 다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뭐 금리차가 어쩌고 뭐 수출이 어쩌고 해도 결국은 위안과 그 엔화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냥 일종의 그 가두리 통화 같은 역할을 우리는 그냥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씁쓸한 얘기긴 하지만 좀 뭔가 환율 주권이 없는 것 듯한 느낌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일본과 그렇죠. 중국에. 네, 아무래도 그 섹터가 지금 한중일 저희가 그쵸. 같이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하고, 실제로도. 네. 그리고 우리의 화폐 가치가 낮아진 거는 지금 일본의 화폐 가치가 굉장히 낮아진 것과도 지금 어떤 영향을 받는다. 어느 정도 좀 동행을 하고 있는. 그러면 그나마 지금 중국의 위안화가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그쵸. 그러면 앞으로의 환율의 원화의 환율 방향이 어떻게 될까를 가늠할 때 뭐 금리차, 앞으로 수출이 어떨까, 뭐 이런 우리의 내부 요인만 볼 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환율 정책을 가져갈까. 만약에 중국이 지금의 이런 위안화 환율보다는 절하 쪽으로 갈 것 같다 싶다면, 그러면 아마도 원화 환율이 막 1,200원 아래로 막 이런 식으로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일본도 중국도 좀 화폐 가치가 좀 강해지는 방향으로 가야만 할 거다. 지금 드린 말씀은 뭐냐면 약간 이 우리 원화의 환율이 과거보다 좀 높아진 상태가 이 1,300원대가 좀 일종의 어떤 뉴노멀처럼 다시 1,200원, 1,100원으로 회귀하기보다는 1,300원을 하나의 균형으로, 그러면서 한 어찌 잘못하면은 장기적으로 막 1,400원 이런 식으로 상단이 열려 있다고도 봐야 되지 않을까? 즉 일본과 중국의 상황을 보면은 일단은 그렇다는 관점 하나를 던져놓고 그러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환율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때 흔히 이제 그 투자에 활용하실 때 환율이 정말 많이 올라서, 즉 다시 말하면 원화가 너무 약세가 돼서 이거 뭐 내팽개치고 막 난리 나고 막 이럴 때, 이제 코로나 당시처럼 그때 이제 뭔가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레벨은 높아지긴 했지만 난리 난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여기에 이제 적응이 돼. 그러니까요. 1,300원 뉴 노멀이라는 말이 네. 그냥 그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오르거나 내리면 분명히 어떤 영향을
일국의 경제는 크게 줄 거긴 그렇죠, 할 거란 그렇죠. 말이죠. 네, 근데 네.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우리는 항상 원화만 쓰고 다니니까 잘 느끼진 않지만 네. 사실 굉장히 큰 변화를 준다라는 걸 아하. 하나 이제 좀 2015년 그러니까 좀 된 논문이긴 하지만 네, 네. 이 내용이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즉 화폐 가치가 낮아지면은 환율이 오르면은 그 크든 작든 수출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반대로 내수에는 악영향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만약에 낙수 효과라는 게 존재한다면 야 수출 기업이 잘 되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내수도 좋아지지 않겠냐. 그쵸, 그쵸. 우리는 낙수 효과라는 걸 생각을 해보지만 야, 기업들이 돈 벌면 인센티브 주잖아. 그 돈으로 그렇죠. 사 먹으면은 돈 이제 내수 좋아지는 거지. 이런 의미예요. 맞는 얘기죠. 삼성전자 잘 되면 3년 닿는 분들이 그렇죠. 성과가 성과 많이 받아가지고. 받으니까. 네. 근데 그 효과보다는 오히려 내수에는 악영향을 더 많이 준다라는 건데 그 이유를 크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는 수출의 제품은 주로 자본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재. 노동집약적인 노동재가 아니라 자본을 많이 쓰는 자본재인 거고 환율이 높아져서 수출하기 좋아지면은 당연히 수출을 위해서 자본재에다 더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일국의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노동과 자본 중에서 자본 쪽으로 더 많이 보상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노동 쪽으로 가는 보상이 박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내수는 안 좋아지고 네. 수출은 막 빛을 발할지 모르겠으나 내수는 그만큼 힘겨워진다 상대적으로. 아하. 이제 이게 하나의 큰 논리인데 하나 좀 재밌는 거를 보면은 88 올림픽 전까지는 그러니까 즉 이게 왜 흥미롭냐면 우리나라가 제조업 비중이 대부분 선진국으로 갈수록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신기하게도 제조업 비중이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간 나라. 이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시면 88 올림픽 전까지는 이렇게 GDP 대비 제조업이 차지한 비중이 30%까지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랐는데 그 뒤로 뭔가 제조업 비중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이 밟았던 것처럼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는 그런 서비스 것들을- 비중이 높아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부가가치가 높은 건 아무래도 원가를 서비스, 덜 쓰는 그쵸. 서비스업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갔었는데 근데 IMF 때를 기점으로 다시 이 제조업 비중이 이렇게 싹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된 요인을 살펴보면은 이 논문에서 지적한 거는 환율이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전개될 때는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고 내수가 더 뭔가 호황으로 가다가 이제 IMF라는 거 이후로 환율이 팍 이게 너무나 위로 탁 튀는 네. 그런 거로 가고 나서는 다시 제조업 비중이 즉 수출 중심의 경제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제조업 쪽으로 더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네. 그 비중이 다시 높아졌다라는 것인데 이게 또 보면은 공교롭게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또 환율이 이제 이땐 또 1,100원대를 뉴노멀로 이렇게 상정했었죠. 900원까지도 왔던 게 다시 1,100원으로 오르면서 또 제조업 비중이 이렇게 한번 또 올라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환율이 오르면 제조업 쪽으로 그리고 수출 쪽으로 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내수에 대한 보상이 상대적으로 박해진다. 이거는 지금 여기 이 그래프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게 보시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렇게 계속 30% 정도를 유지하는 와중에 전산업 고용자 중에 제조업 고용자의 비율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출 제조업 조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고용이라든가 내수의 낙수 효과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효과들이 이렇게 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또 환율이 1,100원에서 1,300원대로 한번 또 탁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게 지금 수출은 잘 되고 그쵸. 수출 기업들 주가도 지금 좋고 그런데 약간 내수 쪽은 골마가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내수주냐 수출주냐가 그쵸. 지금 굉장히 어떤 그 차별화가 되고 있는 것도 이 환율이 1,100에서 1,300원으로 이렇게 딱 튀면서 나타난 어떤 현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그런 게 어느 정도 이제 시계열 그래프로도 좀 나타나는 게 지금 이 주황색 선이 민간 소비의 전년 대비 증감률이고요. 그리고 왼쪽 축이 이제 환율을 거꾸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갈수록 이렇게 이거는 위로 올라가도록 지금 보여주는 건데 위로 올라갈수록 회색이 위로 올라갈수록 워낙 강세인 겁니다. 그렇죠. 워낙 강세인 네. 거죠. 워낙 강세가 될 때 이 민간 소비 증감률이 그대로 동행하네요. 거의 이렇게 물론 이제 코로나 때라는 이제 특별한 상황 때는 그때는 민간 소비가 쫙 줄 수밖에 없었지만 네. 대체로 이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원화 가치가 이제 1,100원대에서 1,300원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민간의 소비라는 것도 코로나의 기저효과로 한번 튀었지만 이렇게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원화의 구매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원화의 구매력이 좀 이렇게 떨어지고 즉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도 있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본과 노동에 대한 보상 이런 큰 틀에서 노동에 대한 보상이 상대적으로 박해지는 문제 그게 이제 내수를 좀 안 좋게 만든다. 낙수 효과라는 측면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거 되게 흥미롭네요. 팀장님 정리를 해주신 게 우리나라에서 항상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이슈들이 많은 것이 결국은 야 이게 먼저 파이를 키운 다음에 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나눠줄게 이게 낙수 효과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기업이 잘 되면 니네들 나눠줄게 이런 건데 사실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 그러니까 제조업의 비중 계속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 기업들이 뭘로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지 보면은 일을 많이 해줘서가 아니고 그래서 니네들한테 나눠줄 건 없어. 낙수 효과는 미안하지만 이렇게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본재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래서 환율이 실제로 내수에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을 따라서 우리도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는데 맞아요. 이게 어찌 보면 야 그래 수출로 잘 번 돈 이렇게 뭐 그동안은 뭐 야 유보금 써라 고용 많이 해라 뭐 투자해라 해도 이게 사실은 수출의 경쟁력을 위해서 또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내수로라도 국민들이 좀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그럼 이제 좀 어떤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좀 배당이나 주주 환원이라도 그렇죠. 이제 좀 해야 이 나눠줘야 과실을 좀 나눠 갖지 않겠냐 이런 의도도 좀 깔려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일본은 지금 엔화 약세로 가는데 중국은 그래도 아직 절하를 안 하고 화폐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중국은 지금 내수를 키우려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화폐 가치를 훅 낮추지는 않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글쎄 이것도 하나의 그냥 다른 사람의 해석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렇게 함으로써 제조업 이제 수출은 잘 되게 하고 어차피 일본은 지금 너무 고령화돼서 일본인들이 소비를 잘 안 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외국인 관광객이나 많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하는 게 더 나으니까 지금 일본은 엔화 약세로 가고 중국은 내수로 키울 목적으로 지금 위안화를 아직은 좀 절하지 않는 뭐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데 우리의 상태는 정말 딱 그 일본과 중국의 사이 그 어딘가에 위치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네요. 네. 네네. 실제로 이거를 그러면 큰 그림에서 한번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내수가 안 좋으면 부동산이란 거는 사실은 수출이 좋은 것보다는 내수가 그렇죠. 사실 건설 금융은 누가 봐도 내수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체가 이제 부동산과 가장 밀접한 산업이고요. 그러면 내수가 안 좋을 때 부동산이 안 좋다라는 것은 거의 이제 명확관화한 그런 건데 보시면 제가 2007년, 2013년, 2021년을 이렇게 세 가지 연도로 이정표를 내어가지고 그때의 환율을 나타낸 건데요. 보면은 2007년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집값이 꼭지에서 이제 하락하던 시기 그때 원화 가치는 15% 하락했는데 이게 그때 다른 나라들 어땠냐면은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원화 가치가 특별히 더 많이 하락했었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요? 네. 그렇죠. 달러 기준으로 뭐 일본이나 중국은 오히려 더 화폐 가치가 강세가 됐네요. 예, 우리는 내렸으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 나빴었던 화폐 가치가 더 안 좋아졌었던 시기인 거죠. 저러면 이제 수출 경쟁력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수출은 굉장히 좋은데 그에 비해서 내수 소비가 안 좋으면서 부동산 가격 역시 이 시기에 약세장을 갔었고 반대로 2013년부터 2021년은 다른 선진국 대비 비록 이렇게 화폐 가치가 낮아지긴 했지만 다른 선진국들 대비 굉장히 선방했거든요. 덜이네요. 네. 그러니까 수출보다는 어찌 보면 약간 내수 쪽에는 좀 더 좋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이 시기에는 공교롭게도 부동산도 역시나 좀 좋았었던 시기. 상대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설명이 되네요.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보시다시피 일본 다음으로 가장 좀 많이 화폐 가치가 하락한 상황이긴. 이것도 딱 중간인 게 일본이 마이너스 30, 중국이 마이너스 10, 우리는 마이너스 20 가까운. 네. 이런 거네요. 네. 실제로 올해 1분기 변동도 딱 일본과 중국 사이에 우리가 지금 포진을 하고 있고요. 본질적으로 그러면 한중일의 화폐 가치라는 게 지금
화폐 가치라는 건 결국은 다른 나라 대비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다시 강해질 수 있느냐 했을 때 당분간 그러기가 좀 어렵겠다 싶은 게 코로나 훨씬 이전인 2019년 대비 2023년에 전체 국가의 부채 규모, 그러니까 국가 기업 가계를 다 합친 부채 비율이 GDP 대비 얼마나 올랐냐를 봤을 때 확실히 한중일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기간 중에. 빚이 많이 늘었다는 그러니까, 거죠. 네, 다른 선진국들 대비 우리가 미국이 미국 정부 부채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미국 국가 전체로 보면은 11.2%밖에 안 올랐고요. 네. 일본, 중국, 한국은 다 한 30-40% 정도 올랐으니까 부채가 이렇게 많이 오른 와중에 지금 어쨌든 기축통화국들이 미국과 유로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 한중일의 화폐 가치가 한마디로 좀 체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금리가 너무 올라 있는 상황이니까 이 삼국의 화폐 가치가 다른 나라 대비 강세로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쉽지 네. 않겠다. 환율이 과거보다 높아진 상황, 그거를 감내하면서 매크로를 봐야 되고 우리 부동산 시장을 보는 시각도 역시 앞으로 좀 더 유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준금리를 인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부동산의 반등이 오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이제 실증 사례로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가장 좋은 예시가 바로 여기 2012년에서 2013년 이 시기거든요. 이때가 집값의 수도권 집값의 이제 약세장이 지속되었던 시기인데 보시면은 기준금리를 3.25에서 2.5%까지 이렇게 내리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부동산 약세장 기준금리를 3번이나 내렸지만 집값은 계속 하락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시기의 특징을 보면 민간 소비, 그러니까 민간 소비의 전년 대비 증감률이 보시면 기준금리보다도 더 아래, 그러니까 굉장히 민간 소비가 안 좋았었던 시기이고 민간 소비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기준금리가 많이 내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찔끔찔끔 내리는 걸로는 부동산 부양이란 게 잘 되지는 않더라. 근데 이게 결국은 민간 소비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기준금리는 더 내리는 요 시기쯤 돼서 요때부터 이제 부동산이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네. 이게 만약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게 맞는 건 아니게 만약에 민간 소비가 기준금리보다도 더 밑에 위치한다면 그러면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그 효과가 부동산 같은 내수 네. 재화에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돌아놓고 보면 이제 서두에 처음 얘기해 주셨던 게 부동산을 기준금리 내리면 혹은 금리가 내려가면 저금리가 되면 이제 올라가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금리 기준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한 가지 더 플러스 해야 되는 게 금리도 중요하지만 환율의 영향을 받는 내수 소비에도 좀 같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수 소비가 너무 부진하면 금리를 조금씩 내려봐야 그렇죠. 여전히 힘든 금리인 것이다. 근데 내수가 좋아지겠느냐? 이게 환율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보면은 당분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한 몇 분기 만에 좋아지고 뭔가 반전되고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건데 예외가 있긴 있네요. 코로나 당시에는. 코로나 당시에는 좀 그때는 네, 그때는 이제 뭐 좀 워낙 특수하게 민간 소비가 이렇게 밖에서 소비 못하고 집을 샀죠 그때는. 그렇죠. 그랬었던 시기라서 네. 그렇긴 한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뭐 기준금리는 매우 높고 민간 소비는 지금 이렇게나 낮아져 있는 네. 상황입니다. 바로 이 시기 참 민간 소비는 안 좋았었던 시기, 이 시기의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보면은 내수가 안 좋아서 민간 소비가 안 좋다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뭔가 럭셔리 쪽이 무너진다는 면도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싼 것만 찾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루이비통 같은 주식이 조정을 받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쪽 하이엔드 소비가 이제 좀 이제 안 좋아지는 뭐 그런 거를 좀 반증하기도 한 거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수비가 하도 계속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유니클로처럼 이제 아주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좀 살아남게 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간 건데 이 내수 소비가 안 좋을 때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뭐 내수가 워낙 좋아서 사람들이 뭐 투자로 벌었든 소득으로 벌었든 그런 게 많을 때는 그냥 내가 강남에 살더라도 더 넓은 평형 또 그냥 넓은 평형만 아니라 기왕이면 한강뷰 좀 더 좋은 옵션에 이제 돈을 아낌없이 쓰는데 나의 소득이나 투자 수익 성과 같은 게 안 좋아질수록 그런 데서 이제 아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지는 포기 못 하더라도 그러면 입지를 포기 못 했을 때 평수를 줄인다거나
당연히 한강뷰보다 한강뷰가 아닌 게 더 싸니까 그냥 한강뷰 아닌 거를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싼 거를 이제 찾아서 수요가 간다라는 거고요. 그런 게 실제로 보면은 요 2007년부터 2013년 시기에 보면은 입지 좋은 곳의 대형 아파트들이 굉장히 이제 하락폭이 큰 반면에 그냥 입지가 준수한 곳의 작은 평형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집값이 선방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두 지역의 집값 차이가 거의 20억 가까이 나던 게 거의 10억 가까이로 줄어드는 갭이 많이 그렇죠. 벌어지네요. 굉장히 비쌌던 것과 그냥 싼 거 간의 차이가 이제 점점 이렇게 점차 이렇게 줄어드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같은 입지,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이제 대형 평형과 이제 그 어떤 중형, 중소형 평형 간의 가격 차이 격차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송파구 아파트가 55평과 31평의 가격 차이가 8억에서 3억, 그리고 이제 타워팰리스도 66평과 34평의 가격 차이가 15억에서 5억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그냥 더 싼 거 그렇게로 좀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많이 올라서 비싼 거 이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약해지다 보니 여기가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네. 내수 소비가 계속 안 좋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면 저는 저렇게 2008년에서 2013년에 보였던 모습을 재현할 수도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형 평수와 중소형 평수의 가격 스프레드가 좁혀질 수 있다. 라는 그런 전망인 거네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나 새 집을 살고 싶다, 누구나 큰 평양 살고 싶다라고는 하지만 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차도 당연히 새 차 사고 싶고 그쵸. 더 큰 차 사고 싶은데 내 자금 사정이 안 받쳐주면 그렇죠. 타던 차를 그냥 계속 하는 거잖아요. 약간 이런 거네요. 이게 집을 사고 싶다. 근데 더 좋은 집을 사고 싶다. 여기 한 층이 더 있는 거고, 이 더 좋은 집을 사고 싶다라는 그 심리, 그런 기대, 뭐 이렇게 그 만족감 이런 부분들이 금리가 뭐 안 좋고 내수가 안 좋고 할 때는 이게 좀 줄어든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댓글이나 이런 창에서 보이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져서 이제 핵심 입지로들만 그쵸. 몰린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인구 감소와도 연관이 있다. 맞아요. 뭐 이거는 저도 뭐 부인하지는 않는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핵심 입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서울도 오르는 데가 약간 좀 사람들이 선호하는 데가 오르고 좀 덜 선호되는 데는 오히려 그 침체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서울마저도 양극화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양극화의 논리는 결국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는 반대로 상급지는 더 오르고 하급지는 안 오르거나 더 조정받거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양극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거는 그 상급지로 수요가 갈 수 있었던 것 자체도 보면은 주식으로 벌든 암호화폐로 벌든 월급으로 벌든 결국은 내가 돈이 많아져야 그 상급지 아파트를 비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상급지로 갈 수 있는 자금의 원천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급지가 아닌 아파트를 팔고 또 가는 거거든요. 상급지만 계속 오르고 이 내가 가진 혹은 상급지가 아닌 아파트는 안 오르거나 계속 떨어지면 이거를 처분할 수 없거나 아니면 처분해도 굉장히 적은 돈을 얻을 수밖에 없다면 상급지가 계속 오를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은 한계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영원히 벌어진다고 그렇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상급지라고 얘기하는 좀 고가 아파트들을 거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금 사정은 또 이렇게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것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까지는 뭐 차치하더라도 전반적인 그런 그 방향성은 동의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